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무릎도 쑤시고 기운도 없어서요. 종일 누워만 있게 되네요. 먹는 약도 여러 가지인데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뭘 어떻게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운동은 하고 싶어도 아파서 엄두를 못 내고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취자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만성질환을 좀 더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아침인데요.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활기찬 라디오의 메디컬 전문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청취자분 사연처럼 만성질환 때문에 통증이나 피로감, 또 관리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문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세우기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막연히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매일 30분씩 걷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내일 오전에 아파트 주변을 10분 동안 걷겠다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드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확신 수준이요. 자료에 보니까 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7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무 쉬워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계획도 아닌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해볼만 하다,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만만해도 안 되고 너무 버거워도 안 되고 딱 그 중간 지점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확신 수준이 좀 낮다 싶으면 계획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더 작게 쪼개서라도 그 확신 수준을 7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이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이 하나둘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차 활동량도 늘려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이 피로감이나 통증 때문에 힘든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흔한 문제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몸과 마음이 서로 아주 깊게 영향을 준다고 봐요. 통증이나 피로 같은 몸의 증상이 기분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스트레스나 우울한 마음이 몸의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주의 돌리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주의 돌리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통증에만 계속 집중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때 의식적으로 통증 말고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친구랑 즐거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TV를 보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거죠. 약간 뇌를 속이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통증 신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뇌가 그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또 간단한 이완요법이나 긍정적인 생각하기 연습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요? 네, 이완유법, 예를 들면 복식호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요. 네네. 근육이 이완되니까 통증 부위 긴장도 좀 덜해지고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긍정적인 생각하기는 그냥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통증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알아차리고 아니야, 통증이 있긴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좀 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우울감도 줄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져서 통증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물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당연히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통증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가관리 기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특히 그 아편 유사제 같은 강한 진통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 장기간 사용은 위험하군요. 네, 의존성이나 부작용 위험이 커서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줄일 때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줄여나가야지 마음대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약 보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특히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통증 관리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면서 필요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식생활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만성질환이 있으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일회 제공량과 1인분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죠. 네,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1회 제공량이랑 1인분이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1회 제공량은요, 영양 성분표 있잖아요. 칼로리 얼마, 탄수화물 얼마 이렇게 적힌 거요. 그 기준이 되는 양이에요. 제조사에서 정한 거죠. 아, 라벨에 있는 영양 정보의 기준량이군요. 그렇죠. 근데 1인분은 내가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에 1회 제공량 30g이라고 쓰여 있어도 내가 한 번에 그 봉지의 반, 60g을 먹었다면 나의 1인분은 60g, 즉 2회 제공량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라벨에 적힌 칼로리나 나트륨 함량을 볼 때 내가 실제로 먹는 양, 즉 1인분이 1회 제공량의 몇 배인지를 계산해야 정확한 섭취량을 알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식품 라벨을 꼼꼼히 보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라벨 볼 때 특히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공식품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방 함량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방은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고요. 아, 종류가 중요하다고요? 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소위 나쁜 지방은 줄여야 하고요. 이건 주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 붉은 육류 같은 데 많죠. 반면에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데 많은 불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은 적절히 섭취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분들은 탄수화물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그냥 설탕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건 설탕뿐만 아니라 밥, 빵, 면, 과일같이 탄수화물이 든 모든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전체 식사에서 내가 먹는 총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식품 라벨의 탄수화물 함량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1회 제공량과 1인분 개념을 적용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 파악하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식품 라벨만 잘 읽어도 식단 관리가 훨씬 쉬워지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약물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약 종류가 많아지면 진짜 헷갈리고 빼먹기도 쉽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약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약, 그러니까 처방약은 물론이고 일반의 약품, 영양제, 한약까지 전부 다 목록으로 만들어서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아, 내가 먹는 모든 걸 다요. 네, 약 이름, 용량, 몇 번 먹는지, 왜 먹는지 같은 걸 다 적어서 항상 최신 정보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 목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기억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 때문이에요. 병원이나 약국 갈 때 그 목록을 보여주면 혹시라도 약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처방받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약물 상호작용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약을 왜 먹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르는 건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해진 용법, 용량을 꼭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음대로 끊거나 조절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요.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부작용 걱정된다고 용량을 줄이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야 하고요. 약 보관도 신경 써야 하고요. 네, 원래 약 용기에 보관하고 습기나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약 다른 사람 주거나 다른 사람 약 얻어먹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네, 약물 관리는 정말 꼼꼼함과 정확성이 생명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인데요. 내 건강 상태나 궁금한 점을 잘 전달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잘 얻는 것도 중요한 관리 기술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 보니까 PART라는 약자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네. PART는 의료진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건데요. P는 prepare, 준비하기. A는 ask, 질문하기. R은 repeat, 반복하기. 그리고 T는 take action, 조치, 실행하기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P 준비하기는 뭘 준비하는 건가요?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내 증상이 어떤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먹고 있는 약 목록 같은 걸 미리 메모해가는 거죠. 아, 미리 적어가면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빼먹지 않겠네요. 그렇죠. 다음 A, 질문하기는요? 진료받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 약은 왜 먹어야 해요? 부작용은 없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내 상태나 치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R 반복하기는 왜 필요한가요? 의사 선생님 설명이나 지시사항 중에 중요한 내용을 내 말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럼 이 약은 아침 식후 30분에 하나씩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요. 아,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군요. 네, 잘못 이해했거나 놓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죠. 마지막 T, 조치 실행하기는요? 진료 끝나고 결정된 사항들, 예를 들면 약 먹는 법을 바꿨다든지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따르고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PART, 준비하고 질문하고 반복하고 실행하기. 이 4단계를 기억하면 의료진과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 있겠네요. 내가 내 건강관리의 지체가 되는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의료진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지만 결국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효과적인 소통은 그 주체성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실행 계획 세우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피로와 통증 관리, 또 일의 제공량과 1인분 차이를 알고 라벨을 활용하는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약물 목록 관리와 정확한 복용이 중요한 안전한 약물 관리, 마지막으로 PART를 활용한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소통까지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만성질환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인 것 같아요. 만성질환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거든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너무 애쓰기보다는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구, 의료진, 또 지역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건강 습관 하나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아람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